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엔비디아 급반등에 국내 반도체주도 반등에 나섰지만 탄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주도주 역할을 하던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개별 섹터들의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 조선의 날이었죠. 방향성이 부재한 구간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지수의 방향 부재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된 하루,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은 폴란드, 사우디 큰손 방한, 방산 수출 잭팟 시동입니다. 오늘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방산과 원전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폴란드 신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 중입니다. 방한단을 면담한 방사청 청장은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 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캐나다 무역사절단도 방한 중으로 7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규모를 20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폴란드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방산의 추가 수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올해 방산주 수출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수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적인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군사 방위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이 2023년은 14년 만에 가장 빠르게 군사 방위비라고 하는 게 느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 최고 규모인 2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런 집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군사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9년 연속 증가해온 상황이기도 했고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GDP의 2.3%까지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례 없는 군비 지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강력한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 강력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공급이 준비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방산 수출의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능력도 같이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 이후부터 각국의 나라들은 이 군사비 지출, 군비 지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나라들이 경쟁력들을 확보해 왔었는데 일단 가성비가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생산 능력에 맞춰서 납기 충족 요구에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현지 생산이라고 하는 이점에 있어서도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좀 찾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는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수요도 탄탄하고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한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약 수주를 따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요가 있고 한국 방산 업체들의 높은 가성비로 수출 기회를 계속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으로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방한단도 잠수함을 시찰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한화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주 성과 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캐나다의 상황부터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 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왕립해군이라고 하는 것, 캐나다의 왕립해군이라고 하는 곳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었는데요. 요거 12대 정도를 새롭게 발주를 좀 하겠다. 3,000톤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척을 새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서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었고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잠수함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잠수함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자체가 이 건조 인프라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가정해서 수직 발사관이라든지 소나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잠수함 내에다가 구축하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잠수함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입증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미 건조 인프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축함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하게 되면요, 연구 비용을 제하고 단순히 건조 비용만 따지자면은 대략 30억 달러 정도의 건조 비용이 한 대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9억 3천만 달러, 대략 3분의 1가량만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방금 구축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수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도 시스템이라든지 통신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각국의 수요 그리고 수주라고 하는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잠수함을 볼 때 기술력 그리고 건조 인프라 측면에서 두 가지 명백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잠수함 이슈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수함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자재 업체들의 성장성 눈여겨봐야 할까요? 역시 잠수함 기자재라고 한다면은 버만 퓨어셀이라는 기업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캐나다를 필두로 한 국내 잠수함이 수출될 경우에는 이 잠수함용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을 국산화하고 실제로 납품까지 한 기업이 바로 버만 퓨어셀입니다. 동사는 PMFC라고 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하는 방식의 연료전지 제작 및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보고 3 사업의 연료전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납품해 왔고, 또 앞으로 국산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2025년부터는 이 잠수함 관련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있어서의 사업도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캐나다 사업의 수주를 하나오션이 하든 HD 현대중공업이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받기만 한다면은 이 버만 퓨어셀도 잠수함에 있어서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수함 관련해서 기자재 업체로는 버만 퓨어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늘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사우디 고위 국방 당국자 방한 소식도 있고, 또 루마니아 정상회담에 따른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할 방산 제품 그리고 업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천무 70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24일 날 맺을 것이다. 이렇게 단독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2022년에 기존의 협정 자체를 했었거든요.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었고 당해 11월 정도에 이미 218대를 도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와서 추가로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218대를 도입하고 나서도 70대를 추가로 강제성이 없는 조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기술력도 좋고 또 가성비도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을 폴란드가 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와 함께 두 번째 제품을 좀 말씀드릴 텐데, 현대로템의 K2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K2전차에 있어서는 역시 폴란드 수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820대 추가 수출론이라고 하는 것이 급물살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폴란드라고 하는 곳은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2차 계약분에 있어서는 이 현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품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LIG X1과 하나시스템의 청궁2 레이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의 수주에 있어서 양산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정학적 이슈상 이 레이더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사우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청궁2 레이더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그리고 현대로템의 K2전차,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의 천공투 레이더의 모멘텀에 주목해보자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출 모멘텀을 짚어보고 있지만 이제 실적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요. 다가오는 26일이죠. LIG 넥스원을 시작으로 30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1분기 실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지, 또 실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첫 번째로 이 방산주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주를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상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액은 1조 9,250억이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은 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6%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인도 물량에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분기는 인도에 있어서 이 제작을 하고 인도하는 과정에 좀 시차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인도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1분기는 조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안 좋게 되지만은 앞으로의 실적 자체는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1분기의 경우에는 매출액 8,519억 원, 전년 대비해서 56% 올랐지만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16억 원 정도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나중에 하반기 정도의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인식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게 되고요. 이런 이제 실적의 부진의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은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앞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이 실적이 좋아지는 현대로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8,922억 원을 찍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량 실적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1분기 폴란드 현지에 18대의 K2 전차 도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중 국군 전환 물량이라고 하는 4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수용할 것인지 어셉텐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실적이 찍힐지 안 찍힐지가 분명히 나눠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기 추정에 포함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분기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실적 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실적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을 주목해 볼 만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 방산주들이 이미 좀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을까요? 예,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유럽 및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글로벌 무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꺾인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실적에 있어서도 충분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2월 수은법 개정안 통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폴란드 2차 계약 수주 가능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수은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제도 개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대략 4천억 원에 달하는 이 방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투자가 정부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은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정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적이 뒷받침 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주 내에서 강석훈 PB의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최선호주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 방위비 증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 수출의 기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좋은 측면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산업에 있어서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수의 신규 수주라고 하는 것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업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연내 KF21 관련돼서 레이더 양산 계약을 좀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LIG 넥스원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레이더라고 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폴란드 추가 계약에 따라서
부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품 계약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 분야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주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남아 있거든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개발 및 양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 강성쿤 PB의 원픽, 한화시스템까지 만나봤는데요. 수주 훈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방산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자분들께 포트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관련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탁구님이 되겠습니다. 자, 탁구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투자 자산 1억 6천만 원으로 주식 70%, 현금 30% 비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대동, 하나오션 이렇게 총 7종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탁구님의 포트를 함께 진단하고 참견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탁구님의 포트폴리오 자산 대비 포트 종목 수도 좀 적당해 보이고 포스코홀딩스가 다소 높은 비중이긴 하지만 나머지 6개 종목의 비중 비교적 균형적인 모습인데요.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모두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탁구님의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90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40점으로 점수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께서는 90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흔쾌히 90점을 주신 이유 궁금하네요. 일단 뭐 주식 투자하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는데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잘하신 것은 뭐 수익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종목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했다라는 점을 일단 높은 점수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특정 섹터라든지 뭐 이제 중소형주 급등락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단 그래도 쏠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식 숫자가 다소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완전히 뭐 백화점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잘 아는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 현금 비중도 30%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들도 플러스 요인이고요. 제가 예전에 80점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보다 점수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90점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종목 수가 많은 점은 아쉽지만 잘 아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했고 현금 비중도 잘 유지한 점 좋게 볼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40점으로 좀 점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을까요? 좀 재밌는 게 이사님이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저는 점수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금 보유도 하고 계시고 이제 잘 아시는 기업,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이제 그 아시는 분이 포스코에 좀 재직을 한다고 하셔서 그걸로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하셨다는 게 그거 자체는 되게 좀 좋게 보였습니다만 제가
40점이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되게 좀 나쁘다기보다는 그 지난주에 50점 점수 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잘한 거 못한 거에 어느 정도 뉴트럴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50점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투자 컨셉을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좀 점수를 50점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제 비중만 좀 높을 뿐이지 다른 종목들은 저게 어떤 맥락일까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짜게 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현금 비중 확보 탁구님의 잘한 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박건 앵커의 오늘 투자 수다 파트너 탁구님이셨죠. 네.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탁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자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 가을에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친형께서 포스코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좀 친근했던 기업이었고요. 또 좋은 소식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포트에는 7종목으로만 매매를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대동은 익절한 다음에 재매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종목은 이제 좀 무서워서 좀 피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김성준 이사, 아는 종목으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하는 전략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들 좀 신경 좀 써야 될까요? 일단 뭐 주식 초심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이 기본적으로 또 우량하기도 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좋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던 부분들이고요. 또 모르는 종목은 무서워서 잘 못하겠다라는 점도 저는 오히려 초심자분한테는 더 좋은 요소다라고 좀 플러스 점수를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하나 좀 전략적으로는 잘 아는 종목이어도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면 그냥 마냥 기다린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잘 아는 기업들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섹터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겠다.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이제 1년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아는 기업을 늘려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뭐 몇 개 숙제를 좀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하나만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도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정도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밖에도 뭐 저는 뭐 CS 윈드도 뭐 하반기 기대되는 회사인데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로 더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 쪽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장 제약 유한양행 같은 유량주들 중심으로 한번 서서히 공부를 하면서 주식 체력을 좀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섹터를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탁구님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더 기다리지 말고 선절해야 할까요? 라고 답답한 심정 전해주셨습니다. 또 보유 종목들 중에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와 장기 투자의 병행 여부, 종목 수,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사긴 했지만 마이너스인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좀 견디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포스코홀딩스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해야 되기보다는 이분께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손실 중인데 팔까요?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어떤 게 궁금한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오래돼서 버티기가 힘들다. 그 말인즉슨 만약 이분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니셨어도 다른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셨어도 이제 갖고 계신 기간 동안 좀 손실이시면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버티기가 힘드셨다면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분은 애초에 장기 투자랑 안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이것도 좀 방송 나오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계좌의 수익 손실도 수익 손실이지만 계좌의 수익 손실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수익 손실인데 이분은 갖고 계시면서 계속 마음의 손실을 계속 얻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온다 한들 이분이 그동안 좀 소갈이 하셨던 그런 것들까지 다 상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분 애초에 장기 투자랑
좀 잘 안 맞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 그 탁구님이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 출렁이는 과정에서 이 변동성 자체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서 수익 실현까지 하는 거는 종목 잘 골라서 매도까지 가면 땡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변동성까지 기다리는 과정도 필요한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간과를 하시는데 혹시 탁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셨는지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친형 분께서 이제 재직을 하셨으니까 좀 그나마 좀 잘 안다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제철 회사로 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2차전지 회사로 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업황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2차전지 업황이 지금 작년이랑 완전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지금 투심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손실이 크다면 장기 투자에 안 맞을 수 있다. 성향 진단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남겨주시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성장성이 없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 좀 섹터의 대장주로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성장성 측면에서 보유 종목들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장성은 다 좋은 건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성장이 좀 정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좀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뭐 우량한 회사인데 앞서서 우리 파트너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철강 업황도 좀 부진하고 2차 전지도 좀 업황이 많이 좀 바뀌었고 조금 지루한 구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비중 조절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두산 퓨어셀도 이 수소 뭐 장기 성장 분명히 유효한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 각종 수소 프로젝트들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 고금리 여파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장기 성장성은 있으나 다소간의 좀 종목 교체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일단 있는 부분들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 성장이 기대가 되죠. 기존에 뭐 램시마를 비롯한 기존의 시밀러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뭐 유플라이마 같은 새로운 또 시밀러까지 좀 가세를 했고 또 계속해서 약간 인하 정책의 또 수혜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기대가 되고요. 대동은 작년이었나요? 한참 뭐 이제 로봇으로 대동단결하면서 크게 좀 상승을 해서 2만 원을 넘겼었던 그런 회사인데 주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좀 제법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나오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수기도 지났고 거기다가 뭐 북미, 유럽 매출은 괜찮은데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팔긴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성장성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은 좀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대안주 요즘엔 같이 조금 그 혼란한 시장에서 좀 대안주 성격으로 분명히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2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5월에 MSCI는 편입은 힘들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1월에는 분명히 편입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모멘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저는 성장이 가능하고 추가 매수의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서 두 분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탁구님 지인들이 장기 투자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단기 투자와 좀 병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단기 투자와 함께하는 것도 좀 좋은지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한중현 파트너가 볼 때 단기 투자를 했을 때 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기준 같은 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엔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말씀드려보겠는데 이제 장기 투자는 이제 그 기다림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다면 장기 투자는 안 맞으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단기 투자는 반대로, 그럼 단기 투자는 어쨌든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 당일 청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당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는 그래도 손절가 마이너스 3% 내지는 마이너스 5%를 잡고 있어.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단기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아주 좀 흔한 스토리죠. 결국 강제 장투 코스로 흘러가면서 이제 종목이 방치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장기 투자는 만약에 변동성을 견딜 수 없으면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지만, 단기 투자는 또 반대로 당일 대응할 수 있는 멘탈이 조금 약하시다면 이 단기 투자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변동성도 견디기 싫고 당일 대응도 하기 싫어 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 쪽으로 가셔야지, 만약에 나는 주식 투자로 직접 투자로 뭔가 좀 성과를 내보고 싶어? 그럼 이 둘 중 하나는 본인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에는 100%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100%가 있으면 그건 이제 예금 상품이겠죠. 투자 상품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좀 실패할 때 그거에 대한 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제 또 지인들 때문에, 지인들이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산에 비해서 이제 투자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이 또 했다고 하는데, 종목 수를 좀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탁구님 현재 투자 자산이 1억 6천만 원, 그리고 주식 보유수가 7개. 자, 7개가 어떻습니까? 김성준 이사, 7개가 뭐 좀 이분 투자 비용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어때요? 물론 뭐 여기에서 더 늘린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뭐 어느 정도 교통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수익 나 있는 종목, 하나오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부터 먼저 매도를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그러진 마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조금 성장성은 좋으나 조금 정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를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는 전략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주식 숫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또 현금 비중이 지금 30%긴 한데, 지금 사실 그 업황이 그렇게 시황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비중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10%, 또 경우에 따라서 한 20% 정도 더 추가로 더 늘리는 전략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매수했다고 해도 중간에 이럴 때는 꼭 탈출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 투자는 하락 시에 무조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종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 관점이니까 그럼 본인이 일단은 왜 샀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일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좀 마진을 얼마 정도 챙기고 이게 캐파를 얼마 정도 증설해서 이걸 비용 통제를 하면 한 여기에 밸류에이션 얼마 하면 한 이 정도까지 가겠다. 이 정도의 일련에 좀 스스로 한번 사고를 해보시되, 이제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를 종료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제 본인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사업에서 섹터 내에서 좀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우리 이제 2차전지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애초에 처음 이제 생각했던 그 장기 투자의 포인트 자체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본인이 처음에 접근하신 포인트가 깨진다면 매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하락하면 무조건 사야 되냐. 이것도 사실 좀 같은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 회사가 장기 투자 중인데
업황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데 심지어 거기서 영업이익도 이익도 잘 내고 있는데 주가만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가치 대비 좀 주가가 되게 저평가돼 있다. 이럴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사셔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미 가치 대비 많이 주가가 좀 많이 오버밸류가 됐거나 아니면 업황상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 고유에 좀 리스크가 생겼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제 장기 투자 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언제 할지 말지 이거는 기계적인 예, 그 퍼센트의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종목마다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탁구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김성준 이사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 확보 전략을 짜주셨고 또 두산 퓨어셀은 두산 로보틱스로 추가 매수하는 방안을 주셨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형님이 근무하셔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비중을 현금 이제 30%에서 한 20% 정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만 남기는 그런 수준에서의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왜냐하면 또 잘 아는 종목이시니까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이왕이면은 아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종목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서 지금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세장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신 경험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약세장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시황이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종목도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숲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능력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제가 숙제로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당장에 급하게 뭐 학습 이전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좀 학습을 하신 다음에 좀 천천히 또 한번 새로운 종목들도 한번 접근해 가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의 참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대동이랑 두산 퓨어셀 두 개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셔서 한 이 정도만 되면 대충 한 비중이 30%의 현금이 새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확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의견 자체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김성준 이사님이랑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작년 9월, 10월은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거의 뭐 코스피가 멸망하지 않나 싶은 수준의 좀 시장의 바닥이었거든요. 애초에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이라서 좀 이분이 좀 그만큼의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점,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서 일단 이번에 현금 확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장기 투자의 성향에 맞는지 아니면 단기 투자의 성향에 맞는지 아니면 애초에 직접 투자 성향과는 안 맞는지 그걸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현금 60%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이 60%시잖아요. 현금 60% 쥐고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분께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의 최종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김성준 이사,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탁구님께 꼭 기억해야 할 전략 팁 한마디 압축적으로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기존에 하셨던 전략, 아는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은 당분간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좀 아는 것이 또 힘이니까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숙제로 드렸던 종목군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만 시황도 같이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 현금에 대한 조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염두를 해 나가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또 이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한중현 파트너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본인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스스로 장기 투자에 맞는 성향이신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에 맞는 성향이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성향이신 건지 본인이 스스로 좀 왕이 될 상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아 성찰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의뢰해 주신 우리 탁구님한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탁구님처럼 이렇게 포트에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과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경제경영 책도 선물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한화엔진이네요.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정규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하면서 컨센을 상회한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 12,77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특강도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트론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까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던 한컴 라이프케어가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27만 주의 거래량이 끌고 가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손해보험도 현재 10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3.5% 강세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대부분이 거래량이 미비한 점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좀 짚어볼 만한 점은 PC 디렉트입니다. PC 디렉트가 이 시각 현재 8만 주의 거래량을 좀 끌면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H 글로벌이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2%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인기업 같은 경우도 2% 하락하면서 25,500원 선 지나가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 우선주와 대원전선이 나란히 지금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의 거래량, 대원전선 우선주가 3천 주의 거래량이 실리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엑시콘이네요.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블리츠웨이가 3%대, 모비데이즈가 지금 현재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2%대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 밖에 PJ메탈이 비철금속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이 시각 현재 2.5% 하락하면서 4,135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2.3%대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는 조일 알미늄입니다. 남미 칠레 정부가 저가 공세로 부장한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오늘장에서 비철금속주가 부각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는 10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2%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동사는 한글과 컴퓨터로부터 분리 매각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하더니 시간에서는 20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4%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도 확인합니다. 3위는 CNR 리서치입니다. CNR 리서치는 국내 1호 임상시험 수탁 기업으로 외국계 CRO가 가득한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온코빅스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소식을 알렸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별 반응 없다가 시간에서는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까지 함께 열어보시죠. 2위는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매각을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접수하겠다는 소식에 2시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이번 주 내내 저 PBR 모멘텀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에너지가 좀 충분하다고 봐도 될까요?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 시장에서 원래부터 대어로 평가받아 왔었고요. 뭐 매각 일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는 좀 반응해 왔습니다. 뭐 오늘부터 사려는 이 웜매자들로부터 이제 인수 이양서를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일정을 좀 짚어보자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이 웜매자들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상세 실사의 기회를 좀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6월경 본 입찰을 진행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도 주가도 계속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계속해서 잘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미 JKL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로부터 이 장기 보장성이라고 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좋게 구축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사실은 적자였는데 최근엔 매출액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15% 정도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체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 상황에서 신한이라든지 ING 쪽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공개 매수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수급 이슈로 끌어올린 내용 자체가 이 공개 매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정 자체도 긍정적이고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도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 모멘텀으로 불이 지펴진 상황에서 매각 이슈가 더해진 만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의 1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하나엔진입니다. 선박용 디젤 엔진 생산 업체로 오늘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 기대감에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시간에서는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장에는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은 사실 2,934억 정도로서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영업이익이 원래는 이제 컨센서스 냈던 게 한 71억 정도인데 지금 194억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각 하우스에서 낸 여러 가지 컨센보다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요 내용을 드렸는데 3년 정도의 잔고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에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의 섹터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잔고가 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양질의 잔고를 좀 받기 위해서 잔고를 좀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의 한화 엔진 포함하면서 조선 기자재들도 고부가 가치의 수주를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일감도 따로 없고 환율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6.6%로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인 4%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선의 기존의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것도 맞물리고 있고 신규 수요라고 하는 것도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기자재들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자, 미리 보는 주도주 내일장 101 오늘의 주인공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자, 내일장 101입니다. 김성준 이사는 비올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퓨처엠을 101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성준 이사 내일장 101 비올 선택해 주셨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픽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고주파 장비 이제 실퍼맥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존에 이제 수출국이 주로 이제 미국 그리고 뭐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권이 주력 시장이었는데요. 작년 4분기에 전 세계 글로벌 미용 시장 3위인 브라질에 판매 인증을 획득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글로벌 2위인 중국에도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계단식 매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올해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기본적으로 매출액 이익 성장이 한 40%대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영업이익률도 52%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최근에 작년 3월이었죠. 처음에 이제 ITC 그 특허 침해 소송을 총 국내외 11개 회사에 지금 걸었는데 최근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의 합의금과 로열티도 이미 수취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남은 그런 회사들도 역시 추가적인 이 그 합의금, 로열티 수취가 가능한데 가장 주목할 것은 이 특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업 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영업이익률 그 이상의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는 최근에 또 환율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비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 4월 초에 기록했었던 12,000 고점을 넘어서는 13,000원 신고가 영역을 일단 1차 타겟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3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의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원어원 퓨처캠이 되겠습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그 야간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그 S바이오메딕스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는데 S바이오메딕스는 제가 작년에 딱 이제 8개월 전 작년에 그 첨생법이 개정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이제 S바이오메딕스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S바이오메딕스가 10,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까지 그럼 왜 최근 주가가 5배가 올랐냐면 S바이오메딕스가 갖고 있는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이랑 비슷한 약이 지금 글로벌리하게는 거의 2조에 팔리고 있다. 근데 S바이오메딕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따라가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 이 스킴입니다. 퓨처캠도 똑같아요. 퓨처캠이 하고 있는 게 방사성 의약품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립선암 그쪽입니다. 근데 이 전립선암으로 이제 가장 탑티어가 노바티스의 이제 플루빅도 그건데 이제 얘가 2018년에 3조 밸류를 받았는데 지금 퓨처캠이 5천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S바이오메딕스도 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다른 이제 의약품들이 이 정도 밸류 받았으니까 S바이오메딕스도 올라올 거야. 그럼 퓨처캠도 같이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플루빅토보다 그럼 퓨처캠의 그 아이템이 괜찮느냐? 임상 데이터가 훨씬 더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4분기에 좀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이제 상당한 이유로 좀 거의 계속 이제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해서 한번 갖고 와본 종목이고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까지 퓨처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는 비올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퓨처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